안녕.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회 비상교육의 박민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의 내용을 끝내고 오늘 14강에서는 드디어 5단원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단원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의 내용과 물론 1, 2, 3, 4의 단원들이 조금 다 별개의 내용이긴 했지만 특히 조금 더 별개의 내용으로 시장 경제와 금융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완전한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시장 경제와 금융을 뗄래야 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경제랑 관련된 파트가 숫자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오해이기는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단원이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조건 계산을 하는 거야. 경제는 너무 어려워. 경제는 수학이야.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오해이지만 계산을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요. 우리 인권보장과 헌법 지난번에 몇 강에 걸쳐서 공부했었나요? 무려 5강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13강 마무리할 때 살짝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 시장경제와 금융은 더 오래 볼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장경제와 금융은요. 무려 7번의 시간 동안 볼 거예요. 왜 7번의 시간 동안 보냐고요? 일단은 교과서나 우리 교육과정의 체제 자체가 5단원인 시장경제와 금융은 총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대단원들이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시장경제와 금융 파트는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개의 소단원들 각각의 우리가 오늘 배울 자본주의와 전개과정 및 합리적 선택 그리고 2단원에서 공부할 시장경제의 기능과 한계, 3단원에서의 국제무역, 4단원에서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요. 굉장히 인권보장과 헌법도 많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많은 내용 요소들이 꽉꽉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실지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에게 다 달려있는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를 살짝 얘기를 해주면은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에서는 낼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조금 암묵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여기는 누가 봐도 일단은 교과서상으로도 4단원이나 되니까 내용 요소도 많고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꼼꼼히 공부하기 위해서 진도 특강 시간에는 무려 7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오늘은요. 14강에서는요. 소단원 1단원을요. 2개로 쪼개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공부하려면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권보장과 헌법의 마무리 내용 13강 핵심 개념 저장 내용까지는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13강까지는요. 인권보장과 헌법의 마무리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국내 인권 문제와 세계 인권 문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1번은요. 세계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세계 인권 문제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기관들이 인권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아마 외웠을 거예요. 요 인권지수는 요 기관에서 발표한다라는 거. 그때는 이게 정말 눈에 들어올까라고 했지만 눈에 잘 들어올걸요? 짜자잔. 국제인권단체인 어디는 프리덤 하우스는요. 프리덤? 자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치화해서 인권지수를 발표하는 이 지수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세계 자유지수였죠. 세계 자유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권 문제가 국내 인권 문제, 해외 국제 인권 문제였다면 국내 인권 문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신체적 특징,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있다라는 인식,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었죠. 자, 이제 3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3번째 내용도요. 국내 인권 문제 할 때 공부했던 내용 청소년의 노동권입니다. 외웠어야 되는 거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어떤 근로자요? 연소근로자요. 연소근로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헷갈린다. 하루에 몇 시간?
그쵸? 7시간의 한도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의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거 외워주셔야 되죠. 이거 순서 막 헷갈리면요 정말 머릿속으로 너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같이 되뇌이셔야 돼요. 우리가 급식 식단표를 외우듯이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의 한도, 연장 근로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입에 붙을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이에요. 사용자는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연소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 살짝 공부한 친구들은 아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최저임금을 다 받아 라고 했지만 우리의 권리라고 했죠.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13강의 핵심 개념을 저장했으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에서는요. 이만큼을 배울 거예요. 소단원 4개로 구성된다라고 했었죠. 1단원이에요.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 2단원이에요. 시장경제와 시장의 기능과 시장경제 주체의 역할. 그리고 3단원이에요.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 마지막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인데요. 일단 우리는 14강에서는요.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자본주의 전개과정. 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여기까지만 공부할 건데요. 여기까지만 해서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단원을 7강으로 쪼개서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용 요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쪼개서 총 7번 동안 선생님과 시장경제와 금융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꼼꼼하게 개념 정리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시장경제와 금융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제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경제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뭔가 떠오르는 개념, 떠오르는 그림. 많은 친구들이 저는 경제를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발표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는 경제를 생각하면 돼지 저금통이 떠올라요. 선생님 저는 주식이요. 저는 뭐니 해도 돈이요. 그렇다면 저는 돈 받고 지갑이요. 저는 각종 숫자들이 떠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들이요. 경제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 대부분 숫자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경제활동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제활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 행동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행동이요. 모두 다 경제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 뭔가요?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듯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요. 공기처럼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현대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본주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마치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이렇게 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한 거라고 느껴지겠지만 물론 오래전부터 등장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오래전이 어떤 오래전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의 전체 역사를요. 500만 년이라고 칠게요. 인류 500만 년의 역사를 하루에 24시간이라고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한정을 해보았을 때요.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요. 하루에 24시간으로 줄였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을요. 이게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깜짝 놀랄걸요. 24시간 중에 아니 그래도 얼마 안 됐어도 한 저녁 7시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23시 59분 56초라고 해요. 인류 500만 년 썰을 24시간으로 했을 때 정말 몇 초를 안 남기고 자본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요.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모습을 바꿔가고 있고요. 우리 좀 이따 탐구활동에서 배울 거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되게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활동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본주의는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짚어줄게요. 제일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사유재산은 쉬운, 정말 말뜻 그대로 설명하면은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산수단, 생산에 필요한 수단이에요. 토지, 노동,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내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산수단을요. 누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은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시장경제에서 분배, 소비,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징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본주의 특징은요. 자본주의의 의미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무엇을? 재산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사유재산의 법적 보장이다. 이 권리를 법적으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바로 시장 경제에 따른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오르면은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상품이 거래되고 자원이 배부된다. 다시 한번요. 국가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가 발생하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배우게 될 효율적이라는 단어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효율적이라는 단어랑은 아주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상시에 얘들아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아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경제와 금융 파트에서는요. 요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쓰여요. 바로 생산수단이라든지 혹은 생산물, 예를 들자면요. 재화나 서비스, 자본과 노동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다시 한번요. 생산수단이라든지 생산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투입되는 것을 우리는 경제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요. 우리 한 3번째, 4번째 정도의 시간에서 시장의 한계, 시장의 기능을 공부할 때 효율적이라는 자원 배분, 효율적 자원 배분 이런 용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투입되는 것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4번째 사적 이익의 추구예요. 개인이나 기업이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할 거야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사적 이익의 추구입니다. 여기까지 자본주의의 특징을 정리를 했으면요. 자,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상적인 배경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요. 자본주의 발전을 목표로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이따 읽어보긴 할 건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요.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지 라는 목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요.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다시 한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요.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서는요.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만을 강조했던 반면에는 프로테스탄트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절제하고 금욕하라고 세속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일상생활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절제하고 금욕을 하렴. 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직업정신을 강조하고 세속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개인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직업에서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직업에서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요. 세속적인 금욕주의와 직업윤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 꾸준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당연시되고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결론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세속적인 금욕주의, 너 열심히 근명성실하게 일하되 좀 절제하면서 살아보렴. 그리고 너의 직업에서의 성공이 구원을 결정한다. 너의 구원 여부는 직업 성공에 달려있단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당연시되고 자본이 축적될 수 있으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만 오늘 배우면 끝나요. 이게 오늘 다예요? 오늘 다예요. 하지만 오늘 다에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우리가 2학년, 3학년 가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 경제와 관련된 단원을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을 보거나 다른 교재를 봤을 때 조금 역사적 전개 과정의 제목들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미리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요. 조금 이 명칭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순서를 다른 명칭으로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기준은 교과서 진도 특강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워딩, 교과서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다르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그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죠. 선생님은 일단은요, 교과서 진도 특강이니만큼 교과서에 맞추어서 교과서에 기반을 두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단 역사적인 전개 과정 흐름 쭉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중상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요,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정, 자본주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요. 중상주의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하고 자유방임주의 쭉 공부하고 그 다음 수정자본주의를 쭉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흐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상주의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 신자유주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전개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 아니면은 정부의 역할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역할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 혹은 정부의 역할, 개입을 축소하는지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각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씩 적을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상주의는요. 18세기 중반 이전에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시하자라는 내용이라고 쉽게 떠올리세요. 다시 한번요. 중상주의는요.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하고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누가 상업을 중요시한다고요? 바로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하고 보호한다고요. 이 때에는요.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생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한번요.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자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나라 전체의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바로 금, 은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귀금속과 같은 금과 은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 국가부 이거 필기라는 친구 국가부가 뭐야 라고 하겠지만 줄임말이에요.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을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결론이에요. 결국에 국가는요.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소매 걷고 나가서서 상업을 장려거고요. 국가가 결국에는 상공업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겁니다.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어떻게 깊이 관여했냐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높은 관세를 매겨서요. 수입은 제한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 확대를 통해서 수출을 권장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상공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중상주의는요, 말 그대로 상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요.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시장과 정부의 역할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되는지, 누가 더 많이 개입하는지 이 정도에 좀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상주의는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하고요. 자본 축적 과정에서 상품의 생산이 아닌 유통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금과 은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이에요. 국가는요,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업 우구구구 많이 크렴 이러고 장려하기 위해서 상공업에 깊이 관여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무역이라고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호무역을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요. 자유방임주의는요, 위쪽에다 적을게요. 18세기 중반부터 나온 개념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 수정자본주의랑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 적을게요. 1920년대까지 자유방임주의의 정말 논리가 뭐라 해야죠? 포텐이 터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포텐이 터지고요. 정말 여기는 자유방임주의 말고는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자유방임주의를 말한 정말 우리 살짝 보여줄까요? 자유방임주의를 말한 정말 중요한 이 사람은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경제학과 수업을 듣는데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셨어요. 아, 정말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경제학 전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도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아담 스미스가 없었더라면 진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한 80%는 없었을걸? 이러고 막 얘기하셨어요. 막 약간 안타깝다는 식으로. 정말 아담 스미스만 없었어도 진짜 공부할 내용의 80%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해서 막 학생들도 진짜 아담 스미스 뭐야 막 이러면서 투덜거렸는데 교수님이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의실이. 근데 아담 스미스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었을걸?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이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전개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과연 있었더라고 보장할 수 없을걸? 이러고 다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만큼 아담 스미스가 경제 전체 사회에서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유방임주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유방임주의에서는요,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방법, 이렇게 적을게요. 똑같이.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즉,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상업을 장려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바로 사이익 추구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개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의 부도 증대될 거야 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상업을 보호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다시 하면요, 아담 스미스는요, 상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개인에 들어가는 부류, 개인에 들어가는 집단은요, 쉽게
생산자와 소비자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이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마트 이런 것도 물론 시장이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곳은 시장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한번 해보렴. 왜냐면은 이러한 시장은 누군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시장을 작동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이 비유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돼. 왜?